운명을 보는 기술 박성준님의 책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늘 현재에 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삶이다. 법구경. 자신의 성향이나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게 달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부득이수다. 그저 남들이 사는 모습대로 살아가다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나 지금 행복한가? 한번 차분히 질문해보자. 나는 진정 지금 행복한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족에 대한 의무 때문인가? 그저 남들이 얕잡아 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남의 눈에 최고인가? 아니면 내 관점에서 최고인가? 나는 남들의 눈에 최악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최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려운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지 못하며 안다 해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없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러가는 일상 속에 자신을 던진다. 그저 노예처럼 열심히 살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아니면 이런 자각도 하지 못한 채 바쁜 일상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이런 굴레에서 빠져나오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낼 수 없다면 평생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다. 예전에 한 주한대사가 남산 3호 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나이 60이었다. 우리가 태어나 자기 자신을 처음 인식하게 된 나이를 10살이라 쳐도 고작 50년 산 것이다. 게다가 그보다 더 어린 사람들도 병이나 사고로 무수히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 막연히 언제까지 살고 싶다고 소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져야 하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비록 지금 행복하지 않아도 미래의 행복한 나를 위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착각이다. 행복은 늘 현재에 있다.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반드시 공통된 요소가 있다.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시절을 생각해보자. 과거 사랑했던 연인과 맥주 마셨던 때도 좋고 여행을 떠나 와인을 마시며 바깥 풍경에 빠졌을 때도 좋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 운동장을 뛰어놀 때도 좋고 일에 치여 살았지만 좋은 성과에 기뻐했던 때도 좋다.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다음을 읽어도 좋다. 행복했던 순간과 시절은 분명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 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오직 그 시절 그 순간에 오롯이 몰입했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지금부터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면 당신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내면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자신의 성향과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가는 인생과 이렇게 만들어진 삶 속에서 당신은 매일 한 걸음씩 행복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명리학의 고전 연애자평에서도 운명을 미리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기운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때론 무릎이 깨져도 달려야 하고 지치면 걷거나 기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우리가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니 그런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조장할 뿐이다. 그러니 두려움에 갇혀 자신의 가능성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우둔한 일을 하지 말자.
지금 당장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를 하나하나 없애라. 이는 논리가 아닌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직감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논리가 아닌 마음으로 즉각적인 반응에 하는 직감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 보는 행복은 부질없다. 세상이 말하는 공명과 출세가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에 줄 설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나다운 일을 선택하고 천성에 맞는 사람과 생활 패턴을 유지할 때만이 행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이유 하나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학생들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다. 국가의 행복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또는 국민의 삶에 기여하기 위해라는 정도의 거창한 대의 명분은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 없이 단지 안정적이라 공무원을 원하는 인생에서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 담길 수 있겠는가? 빈 껍데기인 허망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빈 껍데기를 깨부수고 나와야 할 때다. 죽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적어도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원하지 않겠는가? 성급하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운의 흐름을 따르는 것, 성급히 거스르면 흉하다. 적천수에 나옵니다. 흥하고 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성급하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대박을 꿈꾸며 투자하면 쪽박을 차기 쉽다. 그리고 반드시 사기꾼이 붙게 된다. 지금 이 사람이 아니면 죽고 못 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연애는 이별로 귀결되기 십상이다. 사랑이 끝날까봐 불안해하고 온통 마음을 뺏겼으니 당당한 연애를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일도 마찬가지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끝이 좋지 않다. 기본을 무시한 효율성을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을 읽는 능력이나 직감이 탁월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말 얼토당토 않는 예측이나 판단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얼굴이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남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얼굴빛도 탁하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은 말을 걸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았다. 조심스레 들어오는 그는 기가 죽어 보였다. 사연은 이랬다. 결혼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는 결혼 자금을 불려보려는 마음에 주식을 했다가 처음에는 버는 듯 싶었으나 욕심을 부리다가 가진 돈을 모두 날려버렸다. 여러 은행의 대출, 제2금융권 대출, 카드로 내 현금 서비스까지 모두 끌어다가 주식시장에 넣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그로 인해 집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군가를 소개받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투자했으나 결과는 역시 허망했다. 날린 돈에 대한 보상 심리가 결국 파국이었다. 지인 소개로 만난 그 사기꾼의 핸드폰은 만날 때마다 끝도 없이 울렸다. 그렇게 투자하려고 서로 아우성을 니 자칫하다 내 차례도 오지 않겠다 싶어 한시라도 빨리 돈을 주고 싶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는 빗발치는 전화 문의를 신뢰로 받아들였으나 사실 그 전화는 빚도촉 전화였다. 수익금이나 투자한 돈의 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자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 전화를 했던 것이다. 사람 사는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면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연거푸 이어서 온다. 이제는 아니겠지 싶은 마음으로 기대해도 상황은 더 악화된다. 운은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고 그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는 면이 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진다. 한번 실패하면 관성에 의해 또 다른 실패가 찾아온다.
반면 성공의 경험은 또 다른 성공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려낸다.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다음 일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움직여선 안 된다. 일단 멈춰서야 한다. 실패의 경험이 나를 잡지 못하도록 줄을 끊어야 한다.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일에 미련을 갖고 또 다른 일에 덤벼들면 백전백패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는다. 그때 조금 잃고 조금 실패했을 때가 그래도 행복했던 때였음을. 물론 실패도 의미가 있다. 실패를 통해 사유와 철학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은 더 큰 실패와 고통을 피하게 만들고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늪에서 계속 빠져 있을 이유는 없다. 어느 정도 위험이 인식되면 죽기 살기로 빠져나와 거친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에는 늪에 빠져 더러워진 신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어떤 연유건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 벌어진 판 상황을 인정하자. 그래야만 일어설 수 있다. 남을 살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타가 곧 이기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곧 인의 시작이라고 했다. 남을 살피는 마음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핵심이다.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직급이 올라가거나 나이가 들어 후배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읽고 조직 내의 기류를 읽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관리하는 팀원의 업무 태도는 물론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통찰력의 전제 조건이다. 만일 팀원이 평소와 다르게 서류 정리를 하고 사무용품을 버린다면 정리와 관련된 책을 감명 깊게 읽었거나 곧 퇴사한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아차려야 한다. 적어도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다면 아무리 자기 실무가 바빠도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자기 팀원들이 계속 퇴사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명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런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팀원의 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팀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다. 밑에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나 문제가 있든 관심이 따위 없이 그저 나만 편하게 월급 받으면 된다는 식이면 아무리 그 속내를 감추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유형의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 자신의 기준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안으로 살아간다. 그래도 월급을 받아야 하니 귀찮아도 꾸역꾸역 일은 하지만 팀원이라 한들 그들 인생이 나와 뭐 그리 연관 있나 싶은 마음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는 건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집중하고 그 외의 다른 관계에는 관심 가질 여력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산다. 설령 관심이 있어도 얕은 호기심인 경우가 많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은 그로 인해 남들보다 더 많이 자존심이 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에 얽매길 이유가 없다. 내가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 허무할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자기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을 때 가장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 특히 잘 나갈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더욱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삶은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왜 저렇게밖에 살지 못하는지 하찮아 보일 수 있다. 왜 나처럼 노력을 안 해? 왜 능력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 저렇게 살아가는 꼴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오만함이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실패를 맛본 뒤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는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갖는다. 내가 뭐였다고 그리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는지 후회하면서 생각이 깊어진다. 그리고 자기보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해서 그들을 깔보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사실 인생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자신만의 철학으로 행복을 좇는 긴 여정이다. 행복은 일정 수준까지는 돈과 비례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이 갖춰진 후에는 수많은 다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인간은 불평이 많은 동물이다. 출근길에 투정하고 마트에서 줄을 길게 서면 짜증부터 난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어 괴롭고 힘들어 살맛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지겹다고 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불평과 불만도 병마와 싸우며 하루 앞도 장담 못하는 이들에겐 간절히 원하는 일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결국 자신을 위해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삶도 측은하게 느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셈이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내면을 바라보며 내가 그때는 많이 외로웠구나, 힘들었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자기 위로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삶이 보이기도 하고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 오랫동안 마음을 주고받은 남자친구가 자신을 방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도 인생의 무수한 고민에 괴로워하고 수많은 상처를 이기느라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열리고 용서하게 된다. 그 남자를 전보다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과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엄마 왜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건데 너 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을 잘 생각해 보자. 세상 일에 갑자기라는 것은 없다. 자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 갑자기 그렇게 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도 이미 많은 신호를 주었지만 그 신호와 이야기를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영화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마드, 숙제 검사 했니? 내마자대, 아니? 아마드, 내가 내 숙제 해왔어. 영화 마지막쯤 초등학생 둘이 나누는 대사를 듣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친구 숙제를 대신하기 전 영화 속 이야기에서 아마드의 진심이 느껴졌다. 아이를 통해 진정성까지 갖춘 사람에 대한 연민이 가슴 깊이 다가왔다. 숙제 검사 시간에 영화는 시작된다. 숙제를 공책에 하지 못한 내마자대는 선생님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짝꿍인 아마드는 옆에서 친구를 애처롭게 바라본다. 집에 돌아온 아마드는 숙제를 하기 위해 공책을 펼치다가 실수로 내마자대의 공책까지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된다. 아마드의 눈앞에 내마자대의 우는 모습과 숙제를 한 번만 더 안 해오면 퇴학시키겠다던 선생님의 엄포가 떠오른다. 아마드는 어머니 몰래 친구 공책을 들고 내마자대가 사는 마을 포시테로 향한다. 아마드의 어머니는 아마드가 실수로 내마자대의 공책을 가지고 왔다고 상황을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아들인 아마드가 딴짓을 하지 않고 빨리 숙제를 마치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마자대가
한 번 더 숙제를 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할 수 있는 처지를 알고 있는 아마드는 어머니 몰래 먼 동네인 포시테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아마드의 예상과 달리 포시테는 제법 큰 마을이었다. 길을 헤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만 아무도 네마자데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마드는 점점 초조해진다. 일단 마을로 다시 돌아온 아마드는 엄마와 할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바빠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네마자데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푸시테 마을로 돌아가는 그를 쫓아 다시 달린다. 그러나 어렵사리 따라가 도착한 그의 집에는 네마자데가 없었다. 그 동네엔 네마자데라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남자도 다른 네마자데의 아버지였다. 벌써 골목길에 어스름이 잦아들고 친구 공책을 들고 달리던 아마드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아마드는 밤새워 친구 숙제까지 대신한다. 다음날 선생님은 여느 때와 같이 숙제 검사를 하고 네마자데는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린다. 그때 뒤늦게 교실에 들어선 아마드는 친구에게 공책을 건넨다. 그리고 네마자데의 옆에 앉아 숙제 검사는 했니? 하고 물어본다. 네마자데가 아니라고 대답하자 내가 내 숙제 해왔어 라고 말한다. 선생님이 펴든 네마자데의 공책에는 작은 꽃잎이 꽂혀 있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며 영화는 끝난다. 자신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무작정 달려본 적이 있는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대방만을 위해 달리고 뛰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큰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간다. 남들이 봤을 땐 대수롭지 않게 느껴져도 본인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 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이런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의미다. 그로 인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폭넓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으며 든든한 지원금까지 얻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평생 함께할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사업 파트너, 직장 선후배, 동료도 될 수가 있다. 이런 인연을 맺으면 상대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주지만 자기 자신을 포근하게 하는 정서적 충만감도 얻을 수 있다. 지금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버겁게만 느껴지는 인생이란 긴 여정에 큰 위안과 위로를 줄 수도 있다. 혼자서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돼. 좀 내려놔도 돼. 내가 해줄게 내 숙제. 설령 당신 상대가 장난으로 가볍게 받아 넘긴다 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오늘 부르는 자리가 있다. 풍수명당에 대한 마지막 장입니다. 부자 동네가 산중턱에 만들어지는 이유. 너무 높으면 바람에 꺾이고 너무 낮으면 물에 잠긴다. 돈과 사람이 모이는 부자 동네는 찬바람에 들지 않고 양지 바른 지역이 많다. 또 대체로 남양이 많은데 남양집은 대체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햇볕이 집안 깊숙이 들어와 따뜻하기 때문이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도 대부분 남양집이다. 하지만 남양이라 하더라도 앞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옹벽 다른 건물 산으로 꽉 막힌 곳을 바라보며 발복을 기대할 수 없다. 평지에는 아무래도 막힘이 없을 수 없고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이 막히고 가려지는 게 없어서 좋다. 완전 시야가 탁 트인 곳은 도리어 기가 흩어질 수 있으니 그 전망에도 생기의 응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너무 휑하니 자신의 집이 모두에게 드러날 정도로 벌거벗은 느낌이어서는 안 되고 안정감 있게 폭 감싸 안겨 있으며 전경이 다소 곳이 한적하게 눈에 들어와야 한다. 한강 인근의 빌라나 아파트의 통창은 건강운과 재물운도 깨질 수 있어 풍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중 커튼으로 하여
창 쪽 얇은 커튼으로 과한 전망을 다소 막는 것이 낫다. 탁 트여진 전망, 멋진 전망은 가끔 카페나 호텔에서 즐기는 정도가 좋다. 통창은 건강운이나 재물이 깨질 수 있대요. 그리고 평지보다 조금 높은 곳이 막히고 가려지는 게 없어서 좋고, 너무 높은 것은 기가 흩어질 수 있으니 생기응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너무 횡하니 자신의 집이 모두에게 드러날 정도로 벌거벗은 느낌이어서는 안 되고, 안정감 있게 폭 안겨 있으며 전경이 다소 한적하게 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무조건 남양집을 고집하는 것도 안 된다. 강남 한강변의 아파트 경우 북향으로 한강을 바라봐야 좋다. 강남 입지는 여기 보면은 강남의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는 북향으로 한강을 바라봐야 좋고요. 강남 입지는 우면산과 대모산 지맥이 한강 쪽으로 흘러 내려오다 강을 만나 지기가 응집되었다. 무조건 남양집이 좋다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생각하고 지세를 고려해야 한다. 산줄기에 지기가 응집된 곳에 집을 짓고 지맥이 흐름이 순응한다면 북향집도 명당이 될 수 있다. 남양집을 원한다고 산을 앞에 둘 수 없고 물을 등 뒤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산 등줄기에 가장 높은 곳 산마루에 집이 있는 경우는 없다. 산마루 꼭대기에 집을 높은 곳에다가 둘 수는 없대요. 집은 바람이 사방에서 세게 불어들어오기에 기가 흩어진다.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아 소위 바람 잘 날 없는 집이 된다. 그러니까 꼭대기층도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통 좋은 집은 산과 강의 기온 차이로 밤에는 산바람, 낮에는 강바람이 신선하게 불어 생기와 활력을 주는 산 중턱의 경사가 완만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급격한 터는 물이 속절없이 빠져나가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모두 흩어지는 자리다. 경사가 급한 땅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 땅이 깎였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일 강물이나 냇물이 하염없이 흘러나가 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집이라면 우선 관엽식물로 물길이 보이지 않게 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기를 권한다. 될 수 있는 한 이사하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흘러나가는 거가 너무 눈에 확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다나 강이 너무 가까이에 보이는 집은 우울감이 들 수 있고 기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그 집에 오래 살면 우울증 걸린다고 하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선 강의 폭만큼 뒤로 밀린 입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좋다. 특히 물이 나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자리는 흉하며 사업에 반드시 실패가 있고 건강도 망가지기 쉽다. 부자가 산중턱에 만들어지는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연 환경적인 이유. 산중턱은 평지보다 공기가 맑고 바람이 잘 통하며 습기와 미세먼지가 아래보다 적어 건강에 유리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산꼭대기보다 따뜻한 쾌적대를 형성한다. 또 산중턱은 일조량 확보가 용이하고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 멀리 보는 시야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선호된다. 풍수지리적인 이유로는 뒤에는 산, 앞에는 물의 지형이 길지이며 산중턱은 산의 기운을 받으면서도 계곡의 습기나 산꼭대기의
험함은 피할 수 있다. 고도가 너무 낮으면 습하고 병이 많고 너무 높으면 바람이 세고 험하다. 이렇게 중턱은 자연의 중용을 따르는 조화로운 자료로 여겨진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보면 역사적으로 성곽이나 부호의 집은 평지보다 높은 곳에 지어 안전을 확보했다. 도둑이나 침입자를 감시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평지는 농업이나 상업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부유층은 오히려 농토와 구분되는 주거 전용지 중턱에 살며 신분을 드러냈다. 고급 주택단지, 예를 들어 서울 평창동, 미국의 비벌리 힐즈는 대부분 산 중턱에 조성된다. 이는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경관과 환경이 좋아 고소득층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문화심리적인 해석, 동양에서는 높은 곳에 거주하는 것은 하늘과 가깝고 기운을 받는 자리라 상징이 있다. 서양에서는 힐과 하이츠라는 지명은 고급 주거지와 연관된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람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잃는다. 바람을 소홀히 하면 건강을 잃는다. 풍파는 세찬 바람과 험한 물길을 이르는 말이다. 세상살이 어려움과 고통, 심한 분쟁이나 분란을 의미한다. 실제로 바람이 세차서 좋은 경우는 없다. 내우와 우박을 동반하는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피해를 주는 태풍과 같은 격한 바람도 바다나 큰 호수에서 대량의 물이 순간적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일련의 파도인 쓰나미도 우리의 일상을 고되게 만든다. 풍파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파가 없는 곳은 바람이 고요하고 물은 잔잔한 땅이다. 바람은 더위를 날려주고 정제된 공기를 순환시켜 생기를 만든다. 그러니 시원하고 가볍게 부는 산들바람은 도리어 해가 없고 긍정적이다. 넓은 평지에서 부는 바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꺼리는 바람은 일정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센 바람이다. 문제가 되는 거는 꺼리는 바람은 일정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센 바람이래요. 이런 바람은 기온과 기압을 떨어뜨리고 수분을 발생시킨다. 물이 수압이 센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하듯 바람도 기압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동한다.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 곳에 서 있으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고기압,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저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기압에서 형성되는 태풍처럼 바람은 늘 저기압을 동반한다. 그런데 기압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로 인간은 날씨가 궂은 저기압에서 신경통과 관절염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심해진다. 저기압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 비오기 전날 더 아픈가 봐요. 최고층 건물이나 주상복합도 바람을 많이 받는 저기압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보통 땅에 가까운 낮은 지역에는 마찰에 의해 바람이 거의 불지 않으나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풍속도 빨라진다. 빠르게 부는 바람은 대기의 압력을 낮춘다. 즉 바람이 없는 낮은 지역은 고기압권을 이루나 바람이 빠른 초고층 건물 주변은 공기의 압력이 낮아 저기압권을 이룬다. 좋은 땅에는 고기압이 흐르고 나쁜 땅에는 저기압이 흐른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을 막아주면 기압층이 고기압지대를 이루니 기가 오래 머무는 명당이 된다. 바람을 많이 타는 터널을 명당에서 제외하는 까닭은 저기압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이 사무용도가 아니라 사람이 매일 잠을 자고 생활하는 주거용도일 때에는 거주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늘로 치솟는 주상복합이나 초고층 건물의 주인이 오래지 않아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은 터가 좋더라도 강한 바람에 시달리는 건물은 주인의 운을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건물은 주인의 운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빌딩과 빌딩 사이에는 바람길이 생겨 날카로운 칼바람이 일어나니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는 주거지역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람은 피하고 볼 일이다. 좁은 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칼바람도 계곡풍 골바람도 높은 빌딩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 거세게 치는 빌딩풍도 바다의 해풍도 말이다. 바람만 피해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높이 치솟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자라고자 하는 큰 나무, 감목을 닮았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을 드러낸다. 안에서 밖을 바라볼 때의 전경보다 어쩌면 밖에서 바라보는 즐비하게 늘어선 거대한 마천루의 위용이 더 아름다운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다. 많은 사람이 운을 버리고 욕망에 매몰되는 듯해서 안타깝다. 이게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애매하네요.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